저는 이제 건축의 매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고 논문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매체와 관련된 주제를 다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제가 생각하는 매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해봤어요. 레비 브라이언트라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신유물론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2014년에 쓴 책에 나오는 일종의 정의인데, 이제 매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세계 속을 움직이고 그 속에서 다른 것과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또 다른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건축 안에서도 건축계에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매체들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광역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매체를 뭐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뭐 이게 어떤 특정해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체라고 할 때 이제 다양한 것들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던 특정한 매체들, 그러니까 아까 소개 글에서 잠깐 언급됐던 뭐 드로잉이라든지 건축 사진이라든지 디지털 매체 도구들, 건축가들이 쓰는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그린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요? 다이어그램인데 어떻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이거를 좀 아주 간략하게, 혹은 이제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구도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축가가 뭔가를 이제 상상을 하고 그걸 이제 자신의 어떤 드로잉이나 모델 같은 것으로 재현을 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 시공자한테, 빌더한테 넘기면 이 빌더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건축의 이제 생산 체계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체계가 이제 항상 공고하게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들이 일어나죠. 특히 뭐 이 과정에서 시공자가 없어지기도 하고, 시공자가 예를 들면 무슨 3D 프린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구도에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 이 건축가가 그리는 드로잉이나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매체,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기가 상상한 디자인을 뭔가 이렇게 재현되는 어떤 매체로서 이제 그렸을 때 이것과 이제 건물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불러요. 그래서 뭐 번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투사라고 하기도 하고, 알로그래픽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용어인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에는 제가 요런 비슷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그렸었는데, 여기 이제 약간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추가된. 이게 뭐냐면 이제 건물을 이제 보통 오늘 사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보통 사진 작가가 이 건물을 이제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하고, 물론 이제 건물이라는 것을 이제 유통하는 방식이죠. 사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작가가 이거를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건축 사진이라는 매체로 재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오디언스로서 소비하는 건축은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런 뭐 이거는 근데 아주 진짜 간략하게 구도를 잡은 것이고, 사실 뭐 그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여기다 뭐 엄청나게 많은 다른 매체들이나 다른 행위자들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구도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딱히 무슨 일관된 내러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매끄러운 표면에서 활주하기, 이제 글라이드 한다라는 어떤 개념과 매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퉁퉁한 표면에서 표류하기,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제가 요 단어들을 이제 가져온 것은, 첫 번째 이제 글라이드라는 말은 로빈 에반스라는 건축 역사학자가 썼던 그 에세이예요. 이 에반스가 쓴 에세이 중에 가장 유명한 에세이인데, 드로잉에서 건물로의 번역이라는, 그래서 이제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해왔고 그걸 여기다 옮겨놨는데, 번역에 대한, 여기서 이제 에반스가 말하는 번역이라는 것은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드로잉에서 건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건축가가 드로잉을 그리고 그걸 이제 건물로 이제 옮겨가는 그걸 이제 번역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부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이게 아마 그 에세이 가장 첫 번째 부분인데, 번역이란 실어 나르는 행위다. 무언가를 바꾸지 않은 채 옮기는 행위다. 그래서 단어들의 의미가 하나 넣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가로지르는 근데 언어의 기층이라는 것은 균질하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아서 번역을 거치면서 사물은 구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사라지기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런 변조 없이 의미가 미끄러지듯 활주하는 균질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순진한 착각이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런 균질한 공간이 순수하게 여기서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균질한 공간을 먼저 존재한다고 가정해야만 이런 상상의 조건에서 벗어난 패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는 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축 역사, 건축에 관심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건축 드로잉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건축에서도 드로잉과 건물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건축가가 이 얘기가 재밌어요. 건축가가 자기 작업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려면 비판적 불신, 여기서 이제 비판적 불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불신이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아무 변형 없이 번역될 수 있다라는 그 순진한 생각, 그게 이제 순진한 생각이라는 일종의 불신을 거둬야만 건축가가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말이 꼬여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균질한 공간에서 미끄러지듯이 번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드로잉 건물로 어떤 변형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옮길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건축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거쳐서 이제 약간 좀 훨씬 더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알베르티 또 인용을 해왔어요. 알베르티가 이제 이건 이제 마리오 카르포라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리 출신의 이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쓴 알베르티의 미디어 랩이라는 그러니까 매체 실험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제목이죠. 이 글에서 썼던 일부 인용문을 이제 가져온 건데 원래 마리오 카르포는 이제 고전 건축 연구자예요. 특히 이제 알베르티 전문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알베르티를 한참 보다가 이제 2000년 초중반부터 이제 디지털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알베르티와 디지털 건축의 관계에 대한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알베르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무방스, 그러니까 불어죠, 불어, 무방스라는 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건축에서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헌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무방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알베르티 이전에, 그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시대에 이제 그 텍스트를 이제 옮기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러니까 책을 이제 만드는 방식이 이제 필사죠, 필사. 근데 이제 필사를 하다 보면 이제 필사가들이 손으로 이제 책을 옮기니까 거기 오류들이 생기잖아요. 실수들이 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실수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필사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거나 이 글씨를 못 읽는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거기다 막 뭔가 이렇게 더해지기도 해서 그 필사되는 책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대로 복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가변성, 유동성을 부르는 말이 이제 무방스. 하나의 필사본에서 다른 필사본으로 옮겨지면서 오류가 쌓이고 새로운 저자가 개입해서 덧붙이고 편집하면서 시공간을 표류하는 텍스트는 변형하고 변화한다. 여기서 이 사람이 쓰는 말이 이제 표류죠. 그러니까 표류이자 무방스. 그래서 근데 이제 알베르티는 이제 마리오 카르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베르티가 이 중세 필사 문화에 내재된 이런 종류의 무방스의 가능성을 없애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자다, 인본주의자다, 건축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매끄러운 표현의 활주하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어디 하나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옮겨갈 때 건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드로잉에서 건물로 옮겨갈 때 그게 이제 1대1로 매끄럽게 이제 진행한다라는 옮겨갈 수 있다라는 믿음 혹은 뭐 그런 종류의 어떤 현상을 이제 글라이드, 활주하기라고 본다면 방금 우리가 마리오 카르포의 그 글에서 읽었던 이제 무방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표류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개념 안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 특히 이제 알베르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건축 드로잉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건축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요 구도에서 봤지만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가 그러니까 여기 요 구도에서 핵심적인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빌더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가가 자기가 건물을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드로잉을 해서 그 빌더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중간에 이제 뭔가 드로잉이라든지 빌더가 이제 개입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이것도 이제 로빈 에반스의 글에서 언급되는 이제 그림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보통 주제는 같아요. 주제는 이제 그 회화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룬 그림들인데 이제 왼쪽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회화 기원은 이제 우리가 뭐 서양 미술사 이런 걸 들으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동굴 벽화 뭐 이런 게 이제 회화 기원
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약간 신화적인 회화의 기원이죠. 그래서 이 코린트의 어떤 소녀가 다음날 내일 그 전장으로 떠나는 그 자기 자신의 애인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이제 방에 이제 밤에 이제 초대를 해서 촛불을 켜놓고 벽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를 이제 따라서 그렸다. 이게 회화의 기원이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그림이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쉰켈의 그림이에요. 쉰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신고전주의 최고의 19세기 최고의 건축가죠. 쉰켈이 그린 같은 주제를 다룬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소녀가 마찬가지로 코린트 소녀가 이 소년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목동이죠. 목동들이 막 있고 목동이 와서 목동이 그려요. 얘는 소녀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목동이 그림자 윤곽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세팅도 달라요. 세팅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뀌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광원이 다른 거죠. 촛불은 이제 광원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광원이 태양이니까 그 태양이라는 거는 광원이 무한대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일종의 이제 프로젝션이네,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일종의 투시도 같은 거죠. 광원이 어떤 고정된 점에 있는 것이고, 얘는 보통 우리가 프로젝션 중에서도 오토그래픽 프로젝션, 그 평면도나 단면도를 가정했을 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쉰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쉰켈은 건축가이고 뭔가 이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건축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가적인 마인드 안에서 이제 이걸 그렸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 오토그래픽 프로젝션, 그 투사한다. 뭔가를 이렇게 그릴 때 그거를 그리고자 하는 그 화면에 그대로 이제 빛으로 투사해서 그대로 그린다라는 요 개념이 사실은 건축계로 이제 들어왔던 것이 이제 알베르트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똑같은 그래서 이제 루빈 에반스가 루바이오스 글에서 이제 인용해온 말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루빈 에반스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제 루빈 에반스는 이제 건축 역사학자인데 이제 뭐 그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미술 쪽에 무슨 스튜디오 같은 걸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대요. 미술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뭐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깨달았다고 알려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전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인식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술이나 조각가 건축이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건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건축가는 항상 중간에 개입하는 매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이때 매체는 많은 경우에 이제 드로잉이다. 화가와 조각가는 예비 단계에 그리는 스케치나 축소 모형 정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사물 자체를 직접 다룬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 중간에 계속 매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드로잉이나 모형 같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사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우리가 보통 중상에서 중세라고 볼 수 있는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건설 현장을 이제 그린 벽화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림 자체는 19세기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교황에게 이 사람이 이제 브라만테죠. 브라만테가 이제 성베드로 성당의 평면 계획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고 브라만테고 라파엘로, 이제 그 두 개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이게 이 사이에 뭔가 일어난 거죠. 중세에서 이제 요 브라만테 시대로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건축가, 보통 우리가 건축가, 아키텍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일종의 빌더에 가깝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들고 있는 도구가 보통 디바이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치수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잴 수 있는, 현장에서 이제 부재 이렇게 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페이트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클라이언트들이 막 와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현장 소장님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사람이라면 완전히 건축가가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양 건축사 배우면 이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갈 때 뭐 최초의 건축가 그러면 뭐 많이 얘기되는 사람이 브루넬레스키 같은. 브루넬레스키인데 약간 실제로 이제 보면은 약간 경계에 있죠. 마스터 빌더이기도 하고 아키텍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르네상스 시대 됐을 때, 뭐 브라만테 시대에 오게 되면 완전히 이제 건축가 역할이 바뀐 거죠. 건축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도면 같은 걸 그려서 평면도 그려서 지금 우리 책 시스템이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변화가 제가 자꾸 이걸 뒤로 가는데, 그런 종류의 변화가, 이런 그 변화가, 서양 건축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이제 알베르트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마리오 카르포의 주장이에요. 알베르티의 몇 가지 이제 알베르티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좀 오늘 강연에서 이제 중요한 몇 권의 책들을 보면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알베르티가 이제 그 마리오 카르포가 그래서 인용한 걸 보면 이제 알베르티가 피사를 했을 때 그 텍스트가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없애려고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 피사 했을 때 이제 무방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알베르티가 했던 몇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알베르티 유명한 건축론 건축 10서의 책에 보면 여기서 이제 알베르티가 이제 몰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몰딩, 그러니까 오더에 보면 몰딩들 있잖아요. 그래서 몰딩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렇게 생긴 몰딩들 이름이 막 붙어 있고 이런데 이때 당시는 알베르티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책이 필사를 통해서 이제 복제되는 그 시대예요. 필사를 통해서 복제된다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중세 수도원 같은 데서 이제 받아쓰기 하는 필사가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불러주죠. 읽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책이 필사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비주얼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책에다가 도판을 넣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책에다 도판을 넣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텍스트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알베르티가 봉착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몰딩의 모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래서 이제 알베르티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 보면 예를 들면 뭐 오볼로라는 이 몰딩은 뭐 이렇게 담쟁이 동물처럼 생겼는데 그 윤곽선은 마치 문자 L을 머리에 얹은 C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L이나 C 같은 문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처럼 이렇게 설명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면 비주얼한 이미지를 디스크리트한 분절적인 문자로 바꿔서 설명을 그래야지 오류 없이 어떤 비주얼한 이미지를 해서 그 텍스트 필사하는 필사가들이 오류를 적게 저지르면서 이거를 매체로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오갈 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작업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알베르티 건축 이것 마찬가지 건축 10서의 제 1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리네아 멘타라는 그 챕터예요. 리네아 멘타가 뭐냐? 이거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보면 윤곽선들, 그러니까 리니어먼트 영어는 같은 건 리니어먼트 라인들 윤곽선들. 건축물의 모든 문제는 리네아 멘타와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리네아 멘타라는 것은 실제로 그 선으로 그려진 무언가와 구조물이라는 거는 문맥상 여기서는 실제 건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리네아 멘타의 방법과 원리는 건축면을 이루고 감싸는 선과 각을 결합하고 짜맞추는 오비하고 충분한 방법을 갖추는 데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네아 멘타 건축가가 리네아 멘타를 그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리네아 멘타의 과업은 뭐냐면 건축물의 각 구성에 알맞은 위치, 확실한 숫자, 품위 있는 방식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들이 이루는 조화로운 비례체계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려서 전체 건축물의 형태가 리네아 멘타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리네아 멘타 자체는 여기서도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진료와 아무 관계가 없다. 머티리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형태를 공유하는 여러 건축물엔 똑같은 리네아 멘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있는 곳 전체를 이룬 부분의 모든 선과 각 이들의 배치와 질서는 서로 일치한다. 방향을 특정하고 다양한 선과 각을 결합함으로써 진료에 의존하지 않은 채 마음에서 온전한 형태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라틴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예요. 마인드. 따라서 리네아 멘투먼 이제 리네아 멘타의 이제 단수형이죠. 정확한 윤곽선을 가리킨다. 마음으로 미리 그린 선과 각으로 이루어지며 학세도 지성과 상상력으로 완성된 윤곽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알베르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키텍트,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인부들한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미리 윤곽선을 그려서 진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려서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아키텍트를 이미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건축가와 시공자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이걸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죠. 분리를 했고 알베르티가 그거를 자기의 이론서에서 건축 이론서에서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마이클 포드로라는 이 사람은 이제 건축 쪽은 아니고 회화 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역사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디세뇨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뭐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알베르티와 바사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 때 알베르티보다 조금 후대에 활동했던 건축가죠. 이 사람이 말하는 디자인 개념, 마음이 사물을 유려한 선으로 그려서 실현함으로써 그것을 포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디자인 개념이 이제 건축가들 아키텍트가 하는 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알베르트의 다른 책 회화론에 나오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회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투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베르트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투시도라는 거는 이제 건축가는 뭔가 머릿속에서 마인드에서 뭔가 윤곽선으로 상상해서 그걸 이제 그리는 거라면 이제 투시도는 원래 있는 사물을 반대로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베일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곽선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물을 투시도로, 그러니까 그 선의 윤곽선으로 그릴 때 이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베일을 쓰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알베르트가 자기가 발명한,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 화가들이랑 발명한 방법이야. 매우 얇은 실로 짜지고 느슨하게 얽힌 이 베일은 어떤 색으로도 염색할 수 있고 더 두꺼운 실로 평행하게 칸을 나눠 원하는 만큼 정사각형을 넣을 수 있다. 베일을 팽팽하게 당겨서 틀에 고정하고 시각 피라미드가 얇은 베일을 관통할 수 있도록 재현하고자 하는 사물과 눈 사이에 놓는다. 이 베일 조각은 항상 같은 표면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이미 말했듯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점에 맞춰 사물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시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투시도라는 거는 이제 눈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화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서 이제 시각 피라미드, 여기서 시각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고개 쭉 나가면 이제 그거와 그 시각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사물을 이제 스캔을 하면 그 선과 화면이 교차하는 점들을 이으면 이제 그 투시도가 되는 거죠. 이때 여기다 가운데다가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그 장치를 이제 베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이 잘 들어보면 그 베일이 뭐냐? 결국은 이제 격자 체계죠. 격자 체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로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듀러의 16세기 초에 유명한 그 파나 작업들 보면은 화가들이 직접 실제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알베르트가 설명한 그 베일을 써서 여기 격자로 이제 나눠져 있는 베일을 써서 이제 사물을 그리는 이게 이제 투시도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터 그리노웨이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빅토리아 시대 때 17세기 말 18세기 초 이때에 1700년쯤에 실제로 영국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썼던 그 장치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장치, 그 격자, 뭔가 이렇게 격자로 이루어진 창을 사물과 나 사이에 놓고 거기다가 사물 투사해서 그리는다는 이 생각을 이제 알베르트가 이미 1400년대 초에 1430년쯤에 한 거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데카르트 격자 체계, 이게 이제 17세기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한 150년, 200년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물을 균질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투사해서 그린다라는 생각을 이제 알베르트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투사의 방식을 통하면 이제 알베르트가 생각했던 것은 그게 뭐 사물에서 드로잉으로 투사를 하건 혹은 드로잉에서 사물로 투사를 하건, 이게 이제 그 드로잉과 매체와 건물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균질한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구도 자체를 건축가랑 시공자를 이제 나눠놨을 때 건축가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건축가가 건물의 저자가 되려면, 건축가가 여전히 건물의 저자, 오토로서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거와 이것이 매체, 드로잉과 건물이 1대1로 대응을 해야 돼요. 얘랑 어긋나기 시작하면 시공자가 중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공자도 오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 드로잉과 건물이 1대1로 대응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도면을 봐도 그 완전한 건물이 그려지지가 않죠.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막 개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공자가 일종의 창작자로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축가가 유일한 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 중요한 것은 드로잉과 건물이 1대1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공자가 저자의 위치가 아닌 일종의 도구적 존재로서 여전히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매체 실험 중에 하나인데, 알베르트가 이제 43년에서 55년 요 사이에 50년쯤에 1450년쯤에 로마에 체류를 했었는데, 그 로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책을 두 권을 써요.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쓴 책이 라틴어로 이제 루디 레룸 뭐 저쪽으로 수학 게임이라는, 번역을 하면 수학 게임이라는 책이고, 여기서 이제 알베르트가 뭘 하냐면 수학과 뭐 기하 뭐 이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적당한 얘기들을 이제 써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베르트 여기서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측량법 같은 거를 이제 고안을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두 번째 책을 쓰는데 그 로마 도시 지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학 게임에서 설명한 그 측량법을 가지고 알베르트가 로마 지도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로마 지도, 여기서 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충 그 윤곽선, 성곽의 윤곽선 같은 거, 그리고 그 랜드마크들, 몇 개 랜드마크들 위치를 이제 그려놓은 지도를 이제 이 사람 알베르트가 그린 거예요. 지도를 하나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알베르트가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이걸 이제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는 이미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지?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필사할 수 있는 책, 텍스트로 필사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티가 이제 고안한 방식이 뭐냐면 이 로마 지도시들한 책이 두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지도 그 측량법이랑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를 하나 설명을 해요. 그 기계 장치는 뭐냐면 이거는 후대에 사람들이 그 알베르티 책에 있는 설명을 보고 그대로 만든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를 48개로 격자를 나눠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십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려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숫자들이 쫙 있어요. 이 좌표에. 그래서 이제 이 좌표를 이제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베르티 그 책에 있는 적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원 하나를 그리고 거기를 이제 나눠 놓고 숫자를 해서 또 눈금을 나눠 놓은 다음에 아까 그 좌표 숫자에 맞춰서 점을 찍어서 그리면 지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후대 사람들이 알베르티 그 책을 보고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굵은 선이 아마 그 알베르티의 책에 있는 그대로 그린 거고, 요 얇은 선이 이제 실제 그 로마 지도에 가깝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알베르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차피 이미지라는 것은 필사가들한테 가면 다 엉망이 되니까 생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책을 만들지? 필사가들이 복제할 수 있는 책을 만들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로 바꾼 거예요. 좌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과역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든 거죠. 지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건축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다루는 그 영역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오류 없이 필사가들의 그런 변형 없이 우방스 없이 책으로 어떤 매체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알베르티의 관심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각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각론에 나오는 장치예요. 기계 장치예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머리 위에다가 이제 이런 원반 같은 게 올라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2D 이미지잖아요. 지도는 이걸 이제 3D 이미지로, 그러니까 3D 형태를 어떻게 좌표로 바꿀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각이라는 건 그때 당시 조각은 대부분 이제 신체를 조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는 3차원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오브젝트를 좌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알베르티가 고안한 기계 장치, 머리에다가 저 원반을 갖다 놓고 아까 그 지도 그릴 때 똑같은 형식인데 여기서 이제 추를 매달아서 여기다 이제 좌표 하나를 더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 신체 있으면 그거를 딱 자세를 잡고 있으면 그 머리에다 저 원반 얹어놓고 추를 달아서 그걸 다 좌표화해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지도책 만들듯이 책을 만들어서 보내면 이제 저쪽에 있는 누군 조각 만드는 사람이 좌표를 받아서 3차원을 만들 수 있지 않냐고 알베르티 사고 실험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3D 스캐너예요. 3D 스캐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물이 있으면 그냥 한번 찍 돌려서 이제 하면 레이저로 짜자자 해가지고 좌표가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죠.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언제 어느 세월에 다요. 근데 알베르티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용화 될 수는 없죠. 너무 많은 이 지도책도 사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근데 그때도 목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찍어서 지도 보면 되죠. 근데 이거를 언제 누가 그리고 있어요? 상용화 될 수 없는 방식인데 어쨌든 사고 실험 안에서는 알베르티의 사고 실험 안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베르티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뭔가 이렇게 신체를 좌표화해서 우리가 이제 수 좌표의 집합으로 만들면 이제 일종의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체 하나를 조각을 만드는데 머리는 뭐 베네치아에서 만들고 다리는 뭐 피렌체에서 만들고 다 모아가지고 붙이면은 조각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각을 건축하듯이 하는 거예요. 건축이 그런 방식이죠. 건축은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빌더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는 건축가가 건축물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빌더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도 조각도 알베르티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뭔가 신체 조각상을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좌표화해서 실제 조각 만드는 장인들한테 보내서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제는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생산 체계를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뭔가 이렇게 그 매체 여기서는 뭐 좌표가 될 수도 있고 도형이 될 수도 있고 건축에서 도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 조각상 건물 뭐 아니면 지도 이런 것들이 1대1로 오류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알베르티의 이런 종류의 그 매체 실험들이 실제로 상용화되진 않았죠. 그리고 알베르티가 있을 당시에 살아있을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이제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알베르티는 그 알베르티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유럽에서 이제 상용화되기 전이라서 알베르티는 그 인쇄혁명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일종의 이제 그 책을 복제한다는 개념. 이제 알베르티의 이 지난한 과정들을 엄청난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그 책을 그냥 찍어서 복제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개념과 맞물려서 이제 책 안에 도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이덴티컬한, 그러니까 동일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초중반에 들어가면 이제 건축 시장, 건축 출판 시장에서 데이트작이 나오죠. 베스트셀러가 나오죠. 세를리오의 건축서. 그러면 이제 도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도판, 그러니까 건축의 오더를 목판화로 해가지고 똑같이 찍어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복제한다. 똑같이 복제한다라는, 동일하게 복제한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필사가 아니라, 금속활자라는 건 똑같이 그냥 찍어내는 거죠. 필사가 아니라 무방스의 가능성이 없는,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뭔가를 텍스트를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도판이 똑같이 금속활자, 활자 인쇄하듯이 똑같이 도판들을 인쇄할 수 있는 개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저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세를리오가 저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의 이제 서문에다가 무슨 얘기를 쓰냐면, 이 책을 보면 그저 그런 건축가도 건축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건축 몰라도 이 책만 잘 보면 이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돼. 그러면 이제 네가 그렇게 솜씨가 없어도 그냥 대충 보통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좋은 건축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하면 돼. 잘하면은 너도 좋은 건축가 될 수 있어. 좋은 건축 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매체, 드로잉이라는 매체가 실제로 이제 건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제가 뭐 내용을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대충 너무 또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이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매체와 관련된 이론들. 특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참조하고 있는 이론은 그 네슨 굿맨이라는 그 분석 철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예술의 언어들이라는 책인데, 이제 분석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분석 철학은 잘 안 읽고 대륙 철학 쪽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런데 분석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특히 이제 미학, 분석 철학 쪽에서 이제 미학을 다룰 때 거의 이제 꼭 읽어야 되는 독서 같은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위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저작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체라는 그 매체가 관여하는 그 구도, 그 생산 체계 안에서 건축가가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기 디자인에 대한, 건축가가 이제 저자이냐, 저자가 될 수 있는, 저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조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요. 굿맨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예술 장르에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표기. 여기서 이제 표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념이 노테이션이라는, 영어로는 노테이션이라고, 뭐 표기라고 보통 번역하는, 표기, 노테이션이 정립된 예술 장르에서 위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기법이 정립된 예술 장르에서는 위조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표기법이라는 게 뭐냐? 위조 여부는 예술 작품의 생산 역사를 따져서 결정이 되는데, 표기법이 정립된 알로그래픽 예술, 그러니까 표기법이 정립된 예술을 알로그래픽 예술이라고 불러요. 예술의 저작권을 따질 때는 생산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네슨 굿맨이 근본적인 예술을 얘기할 때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슨 굿맨은 어떠한 것이 그 자체로서 예술인가를 묻지 않아요. 네슨 굿맨이 생각할 때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네슨 굿맨은 항상 언제 예술인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물이 그 자체로서 예술이 아니라, 이게 어떨 때는 예술이 되고 어떨 때는 예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항상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술을 다루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예술이냐 아니냐를 판명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지시 방식, 어떻게 지시하는가, 지시의 방식, 모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왜 어떤 예술 장르에서는 위조가 불가능한가, 무슨 말인가? 자, 보통 이제 회화에서는 위조가 가능하고 표절도 가능해요. 여기서 위조와 표절이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논란 중에 하나, 이게 청경자의 그림이냐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위조예요. 위조. 그러니까 이제 청경자 쪽에서는 저 그림은 청경자의 그림이 아니다, 위조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저건 청경자 그림이 맞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위조죠.
요거는 이제 요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여기서는 위주가 표절이에요. 표절. 이게 무슨 울산 미술협회 울산 미술대전에서 얘가 무슨 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표절한 거 아닌 표절이다. 용백한 표절이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누가 보면 알 수 있는 표절. 이거는 이슈가 표절이에요. 자, 근데 위조랑 표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잘 생각해 보면 위조는 이 그림을 그린 다른 위조 범이 있죠. 근데 그 위조 범이 저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고 청경자 그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표절은 뭐냐면 저 표절한 표절 범이 있죠. 그 표절 범이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위조와 표절의 차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위조 특히 이제 위조나 표절을 다룰 때는 생산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실제 누가 그렸느냐, 내가 그렸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렸느냐, 청경자가 그렸느냐 아니면 청경자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그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따지는 거죠. 자, 근데 음악에서는 위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내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위조했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월광 소나타를 표절할 수는 있죠. 근데 월광 소나타를 위조했다? 일단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월광 소나타는 악보라는 표기법이 있어요. 음악에는. 그래서 이 악보를 누가 그리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산의 역사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보를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그렸건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로 그려서 다운로드 받건 이거는 이미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예요. 그러면 위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법.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표기법이라는 것은 악보라는 표기 체계가 존재할 때는 그 예술 장르는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원본과 위조품 사이 구분이 중요한 경우에만, 혹은 더 나아가 원본의 가장 정밀한 복제품조차 진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예술작품을 우리는 오토그래피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회화처럼, 회화는 위조가 가능한, 따라서 회화는 오토그래피다. 생산 역사가 중요하다. 실제로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음악은 오토그래픽이 아니고 알로그래픽이다. 알로그래픽이라는 것은 표기법이 확립된 예술 장르다. 따라서 위조가 불가능한 예술 장르. 표기법을 확립해야만 비로소 생산 역사와 온전히 무관하게 작품의 동일성이나 정체성을 확정할 수 있다. 알로그래픽 예술은 표기법을 통해서 생산 역사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표기법이 정립이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음악처럼 그 음악 악보를 누가 그렸는지가 상관없이 그 음악의 저작권이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가디언지에 제가 어디선가 찾은 기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악보죠. 자, 요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의 이슈는 이 악보가 베토벤이 직접 그린 악보다라고 소더비 쪽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걸 소더비 경매에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무슨 어떤 교수님이, 베리 쿠퍼라는 교수님이 이거 베토벤이 그린 원본, 베토벤이 직접 그린 악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더비 경매에 올라갔다가 이제 약간 논란이 생겨서 이제 그게 경매에 못 붙였어요. 자, 여기서는 악보가 위조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리 쿠퍼라는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이 악보는 베토벤이 그린 게 아니라 위조작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음악에서는 위조 불가능하는데 여기서 가능하잖아. 위조 이슈가 생겼잖아. 이때는 저 악보가 음악에서 악보 노테이션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회화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보에 무슨 음표가 뭐가 있고 저걸 보고 연주할 그런 종류로서 이 악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 악보 자체가 회화와 같은 예술 작품과 같은 동급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악보는 두 가지 층에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악보를 누군가가 퍼포먼스하는,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보고 읽는 악보일 때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악보가 베토벤의 진본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 넬슨 굿맨이 질문하는 것이 언제 예술인가? 이 자체가 예술이 아니라 이거를 위조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 악보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본다는 거죠. 이 악보가 표기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죠? 이 악보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소더비 경매에 붙일지 말지 얼마 내가 몇백만 달러를 내고 그 사도를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악보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 악보가 표기로서 작동하면서 악보가 표기하는 음악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참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건축가니까 건축 도면은 뭐냐? 도면은 마찬가지로 악보랑 다를 게 없어요.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알로그래픽 노테이션. 왜냐하면 이제 도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도면이더라?
손진 선생님의 그 청라 하나 어린이집인가? 그 같은데. 평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굿맨이 하는 얘기예요. 드로잉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로잉은 건축 드로잉. 도면, 보통 스케치로, 숫자로 쓴 치수는 보통 스크립트로 분류하지만 이건 이제 내수 굿맨이 그렇게 약간 어떤 그 방식, 그러니까 지시 방식, 그 상징 방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부는 말인데, 특히 건축 평면도에서 활용하는 드로잉과 숫자 조합은 디지털 다이어그램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디지털 다이어그램과 악보, 노테이션 이거를 이제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악보와 같은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건축가가 그리는 순간 이거를 누가 그렸느냐와 상관없이 악보 그리듯이 베토벤이 악보 그렸듯이 이제 건축가의 저작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보처럼 이미 노테이션, 표기법이 정립이 돼 있어요, 건축에서. 그 정립을 누가 했느냐? 알베르트가 했다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통해서. 물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하진 않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그 베토벤 악보처럼 베토벤이 직접 그린 악보냐 아니냐 뭐 이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건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안도 다다 프랭크 게리가 무슨 냅킨에다 스케치를 했어요. 비싸게 팔리겠죠. 팔게 되면. 그럼 왜 비싸게 팔리느냐? 그건 이제 이런 종류의 드로잉, 그러니까 표기로 작동하지 않죠, 그때는.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회화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하고 회화와 동급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고 그걸 이제 뭐 소더비 금융 같은 데서 뭐 사고 뭐 비싼 돈을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비슷하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한 몇 년 전에 최근 몇 년 전에 그 NFT 한참 유행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건축가들 중에서도 일부 NFT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이렇게 팔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건축 도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 악보에다 NFT 심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아무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에는 내가 NFT를 심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고유한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음악의 악보, 베토벤의 악보에 NFT를 심어서 뭐예요?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악에서는 표기법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 도면에다 NFT를 심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건축가 그린 스케치에다가 NFT를 심었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달라지죠, 문제가. 그때는 이제 그 스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화처럼 작동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넬슨 굿맨의 그 상징 체계 그 이론에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날카롭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드로잉, 건축 도면 드로잉이 악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기로 작동을 하면은 이제 아까 그 구도 안에서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건축가들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만 드로잉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가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그리는 도면 드로잉을 건물로 가기 위한 마치 악보와 같은 노테이션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드로잉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문제들하기보다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표기법의 관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축적인 드로잉의 관습이라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젝션. 그게 뭐 보통의 경우에는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정투사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그거를 표기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건축가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는 좀 넘어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강남에 있는 건물, 그 못생긴 건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기작이죠.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최고 작업이에요. 다 이후에 그가 지은 모든 건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이제 요거를 이제 로트링 펜으로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이죠. 이거는 어떤 건축적 관습을 따르는 거죠. 표기법을 따르는 거죠. 뭐 약간 애매하긴 한 뭐 투시도랑 투상도, 엑소노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건축적인 관습 안에서 뭔가 드로잉을 했는데, 이 드로잉은 어떤 특정한 건물 혹은 뭐 공간 형태를 지시하지 않아요.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리베스킨트 이 그림 그릴 때 그 자기의 작업, 그러니까 자기 건축가는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까 로빈 웨버에서 했던 말,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불경기도 하고 뭐 젊은 건축가고 뭐 하는, 어차피 건물 내가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실험적인 작업들을, 이거 보통 우리가 페이퍼 아키텍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 드로잉 안에서 자기 작업을 끝내는 거죠, 건축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건축적인 그 관습, 표기의 노테이션의 관습을 따르고 있지만 그 표기로서의 드로잉이 건물을 1:1로 대응하는 그 역할을 거기서 이제 빼버린 거죠. 혹은 뭐 헤이덕의 작업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오블리크 드로잉인데, 헤이덕 류의 건축가들이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90도 오블리크죠. 90도 오블리크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
평면에선과 인면에서는 막 겹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보통 이제 오블리크를 그릴 때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 스튜디오나 오블리크 그리려고 할 때는 이제 평면이 뭐 단면이나 이런 것들이 3차원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잘 보여주려고 3차원적인 형태로 잘 보여주려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소실점 같은 게 안 생기고 선의 치수나 이런 것도 왜곡이 안 되면서 3차원으로 보여주려고 그리는 그림이 보통 오블리크인데 이 헤이덕의 오블리크는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죠. 3차원 인식하기를 방해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건축가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드로잉을 하는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드로잉 자체로서 건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그럼 건축적인 게 뭐냐? 건축적인 것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적이다라는 것이 건물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인 어떤 특성, 속성을 자기네 건축적 관습 안에 있는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 근데 이제 그게 비슷한 현상이 제 생각에는 사진에서도 일어나요. 여기서는 사진은 이제 이미 심지어는 이제 건축가가 그 저자가 아니죠. 건축 사진 작가. 거준 사진 작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왼쪽은 미스 혹은 미스 스튜디오에서 그린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은 당시 제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뭐 그 사실 조준익 선생님 번역하신 그 소피아 사라라는 그 소피아 사라가 쓴 책을 보면 요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사진들이 뭘 보여주려고 한 건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사진,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사진이라는 것이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단순히 기록해서 마치 다큐멘터리 사진 찍듯이 기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식 있는 사진가들은 건축적인 속성, 그 건축이 갖고 있는 속성을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제가 연구했던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즈라 스톨러예요. 에즈라 스톨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에즈라 스톨러의 사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통 우리가 사진 작가들이 다루는 중요한 특성, 그 어떤 빛의 속성 중에 하나는 그림자죠. 그림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건물이 만드는 그림자,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나무들이 만드는 그림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이런 그 그림자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스톨러가 보여주거든은 이 건물의 어떤 건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줄리우 슐만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에즈라 스톨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활동했던, 주로 줄리우 슐만은 이제 미국 서부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진 작가인데, 슐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인용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 이 사람이 건축 사진 작가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리처드 노이트라라는 미국 서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한테 이제 눈에 띄어서 우연하게 이제 이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줄리우 슐만을 이제 픽업을 해요. 리처드 노이트라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서부 자기가 알고 있던 건축가들한테 계속 소개를 시켜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 작가가 되는데, 슐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예쁜 그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거는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게 어떠한 느낌인지, 어떠한 무드인지,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나는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슐만도 단순히 사진을 뭔가 이렇게 기록한다,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다큐멘트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모더니즘 건축, 이게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그 하이 모더니즘의 이제 최고 전성기죠. 그 전성기 시대의 하이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건축 안에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느낌인지, 무슨 분위기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사진을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노이트라가 생각하는 건축적인 속성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진이죠. 노이트라 유명한 사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노이트라가 굉장한 테크닉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을 한 3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조명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저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 마슬론 하우스라는 노이트라의 이제 주택이에요. 지금은 이제 철거되고 없어진 주택인데, 요거는 이제 뭐가 특이하냐면 그 노이트라랑 슐만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 주택 촬영하러 갔을 때는 같이 사진을 찍어요. 노이트라가 이제 뭐 이렇게 저거 찍으라고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면서 슐만이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게 이제 한 세트가 있고,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슐만이 한 몇 주 있다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자기 혼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택인데 이제 노이트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슐만 혼자 찍은 사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그 사진에 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노이트라랑 슐만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슐만이 혼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요. 두 사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노이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간 안에 이제 어떤 사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여기다 이제 무슨 가구를 두냐 이거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세팅을 한 거죠. 세팅하고 찍은 건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노이트라랑 슐만이 같이 찍을 때는 이걸 이렇게 모아요. 사물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근경, 중경, 원경으로 딱딱딱 나눠서 공간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고 좀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요 이제 면이 두 개가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를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슐만 같은 경우는 그 모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공간 안에다가 이제 사물을 여러 개를 놔요. 그래서 막 이게 막 겹쳐지기도 하고 막 좀 약간 이렇게 좀 꽉 차 있죠 공간이. 그리고 여기서 보였던 그 양쪽에서 면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종류의 이제 인식도 여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덜하죠. 이제 노이트라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쪽에서 이제 약간 연구들 보면은 이 노이트라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이 공간을 볼 때 실제 공간과 거의 근사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뎁스큐라고 하는데 그 뎁스큐들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저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실제 공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 공간을 인식을 해요.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건축 사진에서 보는 사진이죠. 아주 전형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건축가가 공간을 보는 방식과 읽는 방식과 건축 전공하지 않았지만 공간에 대한 나름의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건축 사진 작가가 공간을 보는 방식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사진에 관한 이야기였고 너무 오래 하는 건 좀 별로라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얘기를 이건 약간 좀 핫한 주제니까 이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설계하는 마음, 마인드. 이게 그 주제어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떠오르는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죠. 이게 인공지능이 마음인가? 설계하는 마음인가? 마인드인가?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건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죠. 철학적인 주제죠.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뭐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건축가와 비슷한 종류의 혹은 뭐 그걸 버금가는 어떤 설계하는 마음, 마인드로 볼 수가 있는가? 일단 요거는 알렌 튜링, 그 영국의 이제 수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알렌 튜링이 1936년에 일종의 이제 사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6년에 쓴 논문에 튜링이 뭐 20살인가 뭐 이때 20몇 살인가 하여튼 그때 쓴 논문에 이산상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를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해요.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수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제 알렌 튜링이 제안한 게 뭐냐면 저 이산 상태 기계라는 거를 이제 사람이 머릿속에서 이제 사고 실험해서 만들어서 그 이산 상태 기계를 통해서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문제는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이산 상태 기계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산 상태 기계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산 상태 기계가 이게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머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띠가 있고 띠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무한한 띠고 거기에 나눠져 있고 거기에 어떤 숫자가 입력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저 위에 헤드가 있는 거죠. 헤드가 이제 읽고서는 헤드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헤드가 이제 그거를 읽고 그러니까 숫자를 읽고 셀에 있는 숫자를 읽고 그거를 지우거나 다른 숫자를 기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이제 읽고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면 이제 그 띠가 이제 처음에는 입력값이었다면 처음 입력값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쓰고 지우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출력값이 되고 그러다가 얘가 멈추면 그 수학 문제는 풀린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수학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렉 걸렸다. 컴퓨터에 보면 빙빙 계속 돌아가는 거죠. 모래시계 계속 돌아가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저걸 이제 제안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 컴퓨터에 이제 못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알렌 튜링이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1950년에 쓴 저 논문에서 이산 상태 기계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산 상태 기계는 하나의 상태에서 매우 명확한 다른 상태로 급작스럽게 도약하거나 클릭을 통해 움직이는 기계다. 그러니까 셀과 셀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간이 없는 거죠. 이진법, 디스크리트한 디지털한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산 상태 기계로 사고했을 때 더 유리한 기계 부류가 있다. 조명 스위치의 경우 온오프만 있는 경우에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허구이긴 하지만 편리하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알렌 튜링이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알렌 튜링이 이제 요 신경학자랑 수학자가 쓴 논문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생경세포 시냅스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온오프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는 논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저기 그 시냅스가 이제 불이 막 꺼졌다 켜졌다,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 온오프 이진법에 따라서 그 뭔가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이제 얘기인데 그 가만히 이제 튜링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고안했던 이상기계,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신경 시냅스 이론, 그다음에 철학적에서는 러셀이 말하는 구문론적, 그러니까 신택티컬한 관계들에 대해서 참것을 설명하는 명제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다 이진법적 그 온이 오프이건 영이건 일이건 아니면 참 거짓이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그 튜링이 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허구로 존재하지만 편리한 이진법적 구조 안에서 뭔가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튜링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진법 체계를 활용해서 뇌가 이제 온오프 그 시냅스가 온오프로 작동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연산이나 명제도 이진법 체계로 표현되는 논리 게이트의 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게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이제 튜링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후에 많이 유행되는 말이죠. 모든 뇌든 뭐든 간에 이제 알고리즘 설명이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사고 체계까지 발전한 거죠. 인공지능이 마찬가지죠.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류의 그 생각, 그 디지털적인 이진법이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고 막 이렇게 연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이제 계속 돌리면 엔비디아에 만든 그 칩을 계속 돌리면 그걸 그러니까 아주 멍청한 기계잖아요.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얘는 움직이는 건데 그걸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그걸 그 물량으로 막 하면은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튜링 테스트도 우리가 이제 튜링 테스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뭔지. 근데 튜링 테스트도 가만히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튜링은 알렌 튜링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계가 가능한가? 이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은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튜링 테스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기계와 같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가능해?라고 왜냐면 철학자한테 물어보면 철학자는 생각이란 게 뭔가, 기계라는 게 뭔가, 가능하다는 게 뭔가 막 철학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튜링 테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념적인 뭐 이렇게 생각이란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튜링 테스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튜링 테스트 어떤 기계가 그게 자기가 지금 답하고 있는 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답을 하면 그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를 하자. 생각이 뭐 존재론적으로 뭐 어떤 개념이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를 비롯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에세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테드 창이 쓴 유명한 글인데 뉴요커에 작년에 실렸던 글인데 제목이 이제 테드 창은 이제 유명한 SF 소설가죠.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제목이 뭐냐면 ChatGPT is a very JPG of the web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헐루시네이션, 환영에 대한 아주 명료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에세이의 첫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201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독일의 무슨 건설 회사에서 평면도를 그려놓고 평면도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방마다 그 면적을 숫자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도에 면적이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14.13제곱미터, 21.11제곱미터, 17.42제곱미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3개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대요. 그 방의 면적을 표시하는. 근데 이제 요 독일의 이제 건설회사 그 평면도를 이제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기에다 복사를 해서 복사된 그 평면도를 봤더니 놀랍게도 그 아까 적어놨던 그 면적들이 다 14.13으로 똑같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다르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숫자들이. 근데 이제 복사를 했는데 그게 14.13으로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사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복사기사에서 이건 우리가 잘 모르겠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물어봐. 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물어보느냐? 현대 복사기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서 이른바 제록스 머신이라고 하고 다르게 현대 복사기는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뭔가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 그걸 스캔을 해요. 스캔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바꿔요. 이미지 파일로. 근데 이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로스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JPG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려고 로스가 있는 이미지 파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사기가 여기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는데 얘가 이제 예를 들면 JPG 같은 로스 이미지 파일로 바꾸면서 이 차이들이 별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똑같이 14.13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얘가 이제 복사기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용량을 줄여야 돼. 파일 용량을 줄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은 그냥 이제 똑같이 그냥 대충 해서 똑같은.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평면도를 이미지로 읽기 때문에 그걸 이제 14.13이라는 그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분절된 문자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알베르티가 굉장히 중요한 알베르티가 그 차이들이 알베르티는 그 차이들이 중요한 문자가 중요하잖아요. 1자인지 2자인지 3자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그냥 이미지로 읽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똑같이 그냥 처리해서 그냥 수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태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웹에 있는 정보를 챗GPT는 뭐냐면 블러리 JPEG. 그러니까 로스 이미지 아주 흐릿한 블러리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다. 웹에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챗GPT는 그냥 흐릿한 이미지 아까 그 복사기가 대충 사소한 것들 다 그냥 지워버리고 처리하듯이 블러리한 JPEG 이미지로 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에 여기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주장은 뭐냐면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챗GPT 보고 있느냐 그냥 웹에 원본 가서 보지 웹에 다 이미 널려 있잖아 그럼 원본을 가서 확인을 해야지 왜 챗GPT한테 물어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뭐 글 쓰는 과정에서 이제 챗GPT가 쓰였을 때 어떤 안 좋은 점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글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환영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에 불가피한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불가피한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결국은 인공지능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무방스죠. 처음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변형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술에서 활용이 됐을 때 이 변형을 우리가 단점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류로서 인식하지 말고 사실은 예술 작품 안에서는 예술을 할 때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작품에서는 주로 이런 종류의 환영들을 활용을 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른바 이제 간스라는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인공지능 작품들을 만들 때 활용되는 방식인데 이제 간스가 이제 보통 이제 저도 뭐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막 만들어서 일로 이제 보내면 얘가 이제 적대적인 두 개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예술가가 있고 창작하는 애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식별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크리틱이에요. 얘는 크리틱은 뭔가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학습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가 뭔가를 만들어 왔을 때 그게 자기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잘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막 또 만들어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일치를 하면 이제 그린라이트가 해서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간스에다가 고양이를 대충 그림 두면 식별자에 해당되는 애가 고양이 모양 학습한 식별하는 애가 저 대충 그린 고양이를 받아들여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내가 대충만 고양이를 그려도 고양이처럼 만들어서 나한테 아웃풋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간스의 작동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회화를 작업하는 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다 뭘 학습시킬 건지 여기다가 뭘 넣을 건지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예를 이걸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리오 클랭게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요걸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식별자에 해당되는 그 간수에다가 뭘 학습시키냐면 그 1920년대 남자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recent color selfies of women 그러니까 여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인스타그램 같은 찍는 셀피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넣으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여자들 셀피를 학습한 간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이제 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뭘 학습시키냐면 다시 식별자가 그러니까 인형 얼굴을 학습시킨 식별자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얘를 넣으면은 이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식별자에 해당되는 그 간스에다 뭘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되고 일종의 헐루시네이션이죠. 계속 헐루시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종 결과물인데 여기는 이제 글리치 이미지들을 간스에 식별자에 학습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요걸 이제 입력시키면 이제 요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충 그린 고양이를 넣었을 때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상한 이미지들을 학습시켜서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창작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도 보통 이제 건축에서 이제 보통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뭐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몇 개 이제 강의들을 가보면 이제 보통 이제 건축에서 주로 보통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예를 들면 규모 산정 뭐 자동으로 해주고 뭐 중요하죠. 그런 종류의 이제 답론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좀 약간 실험적인 작업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코피메블 같은 건축가들은 이제 자기 건물을 학습을 사실 별로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건물을 막 학습시킨 다음에 자기 건물 비슷한 건물을 계속 만드는 거죠. 약간 자리도 약간 비슷한 그런 작업들 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모포시스 같은 건축가들은 약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회화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홀루시네이션을 만들듯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다시 모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물질로 만드는 거죠. 머티리얼로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 그런 작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